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최명철입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미래의 경영인들을 양성하며 반도체, 다크팩토리, 등대 공장 등 중국 첨단 기업의 경쟁력과 아시아 장수 기업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한창인 지금 중국과 한국의 수소 산업은 정책을 실행하는 방식에서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광둥성에서 진행 중인 광잔 수소 고속도로 실증 사업을 살펴볼까요? 이 사업은 435km 구간에 충전소 7기와 수소 냉장 트럭 2,000대를 투입한 통합형 시장 실증입니다. 단순히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물류 운행은 물론이고 연료비 보조와 충전 네트워크, 그리고 총 소요 비용인 TCO 분석까지 결합해서 경제성을 꼼꼼히 검증하고 있죠. 특히 수소 가격 보조와 통행료 면제 같은 혜택을 통해 상업성을 직접 시험하며 과연 이 시스템이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실증의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이 다시 시장을 여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19년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대규모 보급 목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실제 보급 실정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죠. 복잡한 행정 절차와 중복 규제가 충전소 설치와 실증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정책 역시 차량 구매에만 치중되어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연료비나 운영비 지원은 미흡해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유인이 낮습니다. 결국 한국이 제도 정비와 부처 간 조율을 묶여 시간을 보내는 사이 중국은 속도감 있는 정책을 앞세워 수소 시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수소 모빌리티 산업 자체를 봐도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상용차 중심의 전략입니다. 한국은 현대 넥소와 같은 승용 수소차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선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초기부터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 시장에 집중했습니다. 물류와 대중교통은 차량 운행 시간이 길고 연료 소모가 많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 결과 중국에선 이미 다양한 수소 트럭과 수소버스 모델이 양산되어 실제 도로와 물류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양산의 가속화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보조금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수소산업 발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은 수소를 공식적인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면서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뒷받침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수소 대형 트럭 같은 핵심 모델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있고 생산 규모와 속도 면에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산업 전체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는 실증 중심의 추진 방식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차를 만든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운행 환경에서 기술을 검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소 고속도로 구축입니다. 특정 물류 노선이나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산업 충전 인프라와 운행 구간을 하나로 묶어 조성함으로써 차량과 연료, 인프라를 동시에 검증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여기서 쌓인 운행 데이터는 다시 기술 개선과 모델 확대에 활용되고 이것이 양산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하게 시장 규모가 크다거나 자본력이 좋아서 생기는 격차가 아닙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 전략을 수립하면 그것이 지방정부와 산업 현장까지 수직적으로 관통하게 만드는 실행 체계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며 장기 전략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정부와 기업은 중국을 단순히 경쟁국이 아니라 정책 실행 메커니즘의 학습 대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수립한 국가 전략이 어떻게 산업 현장까지 한 줄기로 관통되는지 그 4단계 하향식 연계 구조를 살펴보면 매우 치밀합니다. 가장 먼저 최상위 단계인 중앙정부가 5개년 계획이나 중국 제조 2025, 신질 생산력 같은 국가 차원의 거대한 담론과 핵심 목표를 설정하며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합니다. 방향타를 잡는 것이죠. 그 바통을 이어받는 두 번째 단계는 과학기술부나 산업정보화부 같은
중앙 부처들입니다. 이들은 중앙의 전략을 분야별로 아주 세밀하게 쪼개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을 어디에 배분할지, 어떤 R&D 과제를 지정할지, 그리고 산업표준은 어떻게 세울지 등 실질적인 방안과 책임 체계를 마련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지방정부는 이 전략을 현장에서 꽃피우는 핵심 주역입니다. 중앙의 계획을 자기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구체화하는데요. 단순히 행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토지 제공, 직접 출자, 인프라 구축, 보조금 지급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하단의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발판 삼아 실제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 체계를 갖춰 시장에 진출합니다. 국가 전략의 최종 성과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현장에서 겪는 실제 데이터를 다시 상위 체계로 전달하며 정책을 보완하는 피드백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사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뜻하는 신질 생산력이라는 개념은 202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제기한 이후 중국 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 2024년 지방업무보고, 3월 양해기관의 정부공작보고, 그리고 7월 제20개 3중 전회까지 중국은 중요한 정치회의와 정책 문건들을 통해 신질 생산력의 방향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신질 생산력을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이라는 3대 분야로 구체화했는데 재밌는 점은 이 분야들이 모두 허페이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페이시는 창신 메모리, 니오, 퀀텀 시텍 같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2025년 기준 월 30만 장의 D램을 양산할 정도고 퀀텀 시텍은 2024년에 504큐빗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핵심은 지방정부가 전략적 투자자로 변신했다는 점입니다. 허페이시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창신 메모리 주식의 약 58%를 보유하고 있죠. 나머지 주식은 가전회사나 금융기관, 보험사 등이 나눠 갖고 있는데 자본금 약 601억 위안 중 절반 이상이 허페이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의 협업 방식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공동 책임제로 극복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보면 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공업정보화부는 양성화를 담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요 프로젝트마다 합동 TF를 꾸려 운영하죠. 예를 들어 2023년 중앙과학기술위원회의 통제 아래 공신부가 주도하고 과기부와 협력하는 범정부협력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공무원에 정기적으로 보고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특별법이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사이의 조율 지연과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수개월씩 국회에 묶여있는 사례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체계입니다. 중국은 지방 관료의 승진을 산업 성과와 직접 연결합니다. 2019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방 당 지도자의 승진 평가에 업무 실적을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죠. 허페이시의 위아이화 당서기가 대표적입니다. BOE나 창신메모리, 니오 같은 기업들을 유치해 성공시킨 공로가 승진에 큰 영향을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중국은 유능한 인재를 일부러 변방이나 어려운 현장에 보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 승진시키거나 중앙정부로 불러들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 덕분에 지방정부는 기업 유치를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허페이시는 창신 메모리 유치를 위해 단 10개월 만에 100만 제곱미터의 부지 확보와 행정 승인을 끝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정책 불연속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업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기업들이 혼선을 겪는 것이죠.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국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정책만 봐도 그렇습니다. 2019년에 대책이 세워지고 2020년에 확대되었지만 2022년 정권교체 이후에는 그 추진력이 약해졌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까지 3개의 부처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서류를 여러 번 준비해야 하고 여러 행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중복 행정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의 공장을 하나 늘리려면 3개 부처에
수십 건의 서류를 내야 하고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국 닝더시는 다릅니다. 탄소제로 단지로 지정되면 단일 창구에서 접수부터 승인까지 딱 15일이면 끝납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혁신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빠른 추진력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정책의 속도와 일관성이 국가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AI 2차 전지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만큼은 정치를 넘어선 법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부착하는 벽을 허무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들이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짐을 벗고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의 추격자에서 글로벌 전략의 설계자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미래를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과 저 역시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